자, 이제 첫 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볍게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20페이지이고요. 이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입문 강의용으로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그 시그니처 헌법 교재랑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내가 뭐 너를 들을지 말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운받으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좀 단권화를 좀 교재에다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일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 22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도 22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220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건데, 사실 이 부분은요 크게 뭐 거의 출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좀 이론적인 내용이고 그냥 가볍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220페이지 로마자 1번에 보시면 그 기본권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권이라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 기본권과 인권을 좀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기본권과 인권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권의 영역과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권의 영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권과 인권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에 있는 기본권 중에 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재산권은 인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과 인권이 언제나 같은 개념인 건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의미 셋째 줄에 보시면, 그리고 우리 기본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만을 기본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 법률상 권리라고 하는데요. 법률상 권리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권리들을 주고 있거든요. 보통 그런 권리들은 주민 무슨 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민소환권, 주민투표권, 뭐 이런 것들, 주민 무슨 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서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상 권리는 우리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기본권이라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는구나.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기본권의 분류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권이, 이게 기본권을 누가 누릴 수 있냐, 주체에 따라서 그냥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권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만 누릴 수 있지 중국인, 미국인, 일본인은 누릴 수가 없는 권리겠죠. 하지만 중국인, 미국인,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들도 당연히 생명권이라는 기본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것들은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권리이고요.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는 국민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서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기본권은요, 다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표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기본권의 제한과 기본권의 침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지금 대형마트들이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 휴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 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주고 있고요. 매일 0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은요,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을 하고 있죠.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은 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보냐면은 이 정도 제한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고 좀 이런 골목 시장들과 함께 상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간들에 충분히 영업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 제한은 참아라 라는 의미에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권들은요,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라는 직업을 못 가지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게임 결과물들을 돈으로 바꾸는 직업들도 못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방에서 담배를 못 피잖아요. 그 담배를 못 피는 기본권이 제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권은 많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한 제한이면은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거고 너무 가능해요. 그런 걸 우리는 상대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기본권들은 제한이 가능.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건 절대 지켜. 그렇죠? 절대 지켜야 되는 기본권을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적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저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저의 양심이 있어요. 자, 제 마음속에 있는 양심, 제 마음속에 있는 신앙, 이거 어떻게 제한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너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 가지지 마. 너 그런 마음 품지 마.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제한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있네요. 구체적 기본권, 추상적 기본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잖아요.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채우고 퇴직을 하면은 곧바로 연금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 신청을 해야 되고요. 연금 지급 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연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은 퇴직을 했을 때는 퇴직한 것만으로는 연금 받을 권리가 곧바로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도 연금 받을 권리가 추상적으로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권리인 상태에서는 곧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연금 지급 결정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매달 연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상적 권리 상태에서는 매달 연금 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구체적 권리가 된 상태에서는 매달 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권도 비슷한데요. 구체적 기본권이라는 건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예를 들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이런 것들을 구체적 기본권. 보통 자유권들이 그래요. 보통 자유권들이 그냥 자유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든 여러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기본권을 구체적 기본권이라고 부르고요. 다음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은 청구할 수 없는 기본권을 추상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회사를 때려쳤어요. 회사를 때려쳤는데 국가한테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우리 헌법에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니 나 좀 최소한의 지금 월급도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국가한테 나 월급 좀 주슈 하면은 국가가 월급을 줍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우리가 국가한테 어떤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회적 기본권들은요. 헌법 규정만으로 국가한테 바로 돈 내놔라 청구할 수는 없고 법률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법률에 따라서 국가한테 돈 내놔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 규정 없이는 청구할 수 없는 기본권들을 우리는 추상적 기본권이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권적 기본권들은 구체적 기본권이고 사회권적 기본권들은 좀 추상적 기본권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아까 우리 헌법은 기본권이 10조부터 37조까지밖에 기본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꼴랑 몇 개야? 꼴랑 28개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꼴랑 28개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헌법에 이런 식으로 28개 열거하고 있는 기본권도 있지만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명권은 당연히 기본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본권이겠죠. 이게 너무 당연해서 헌법에 없어요. 그럼 헌법에 없으면 기본권이 아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도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배울 건데요. 거기 있는 것처럼 생명권, 인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기결정권, 휴식권, 알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영토권 이런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그 중에 하나만 체크해 놓을까요?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거. 평화롭게 살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라는 게 우리 판례가 보기엔 굉장히 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평화인데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 어쩌고 권리 이런 것들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해요. 육아해주 신청권도 기본권이 아니고 국회 구성권도 기본권이 아니고 그리고 뒤에 있는 국회의원이 심의 표결하는 권한은 말하자면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죠. 권한. 이런 것들은 기본권이 아닌 거예요. 자, 됐습니까? 한 장 넘어가고요. 22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서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221페이지에 이제 기본권성을 부정한 결정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평화적 생존권.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건 이제 기본권이 아니고요. 기본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임 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 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국회 내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할 권리 내지 국회 구성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한테 그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위임을 했잖아요.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 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령에 구속이 되느냐? 그러니까 명령적 위임이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지만 그 위임은 자유위임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들의 의사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유위임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국회의원들은요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자, 우리가 이런 대통령 쪽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요. 반대쪽 정당을 야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인 거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거죠. 근데 당시에 자,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야당이 있는데 자, 국회의원 선거 때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들이 야당을 이만큼 여당을 이만큼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로 투표를 했습니다. 여소야대로 투표를 했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꼬십니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꼬셔가지고 이만큼이 당선 이후에 여당으로 넘어가서 다시 여대 야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약간 분노를 한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 여소야대를 만들어뒀는데 왜 니네들이 마음대로 넘어가가지고 여대 야소를 만드느냐. 이거는 국민들의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뽑혀지고 나면 뭐다? 자유임이기 때문에 국회 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회 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줄 거져 있는 부분 보면은요. 국민이 입법 절차에 하자만을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소원은 기본권이 우리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주장을 해야지만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당해야지만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입법 절차에 하자만을 주장했다라는 건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차근차근 또 볼 건데, 우리 헌법에 제일 먼저 이제 헌법의 이제 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헌법 전문에는 둘째 줄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나중에 또 볼 거고요. 그 밑에 자 보십시오. 저희 교재에는 우리 경찰 간부 시험과 그다음에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과 그다음에 경력 경체 시험을 전부 다 이제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년 경위, 그러니까 경찰 간부 시험이죠.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던 게 뭐 통일 정신, 국민주권 원리 이런 기본 원리들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원리로부터 곧바로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왔죠. 요거는 또 나중에 배울 겁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 위에 거랑 엮여서 보면은요. 헌법 전문으로부터도 기본권이 안 나오고 기본 원리로부터도 기본권이 안 나온다. 일단 요 정도로만 들어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통일 관련 조항들로부터도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도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고요.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주민권 이런 것들은 다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고요. 그 밑에 주민투표권이라는 것도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고, 자, 그 밑에 국가인권위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이런 기본권 인정되지 않고, 그 밑에 재정 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 이런 기본권도 인정되지 않고요. 마지막 국회의원이 하는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해당하는 거죠. 기본권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여러분 결국 나중에 우리가 기본권 파트에서 총체적으로 다 보고 나면은 그때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막 딸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고 나면은 맞아 알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기본권이 아닌 것들을 한번 쫙 모아놓은 거니까 나중에 다 배우시고 다시 보시면은 맞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거네, 너무 쉬운 거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222페이지 와보시면은요.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또 기본권이라고 본 경우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것도 나중에 볼 건데 영토권. 자, 우리나라는 토지가 굉장히 이 부를 축적하는데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영토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원래 여러분 그 지방자치단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방자치 제도할 때 우리가 또 볼 건데, 자, 지방자치 제도할 때 또 볼 건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2층 구조, 중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로 이루어져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경기도, 성남시, 그러니까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고 성남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치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울특별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고 서울특별시 밑에 있는 관악구, 동작구 이런 곳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거를 하셨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서울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서울시장 뽑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의원들 뽑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청장 뽑고요. 관악구의 의원들 뽑았을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경기도지사 뽑았을 거고요. 경기도 의원 뽑았을 거고요. 성남시장 뽑았을 거고 성남시 의원을 뽑았을 겁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그 대표자들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남시처럼 이제 좀 큰 데는 큰 기초지자체는 그 밑에 이제 분당구라는 구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제 얘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그냥 행정구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사람들은요, 분당구청장을 우리 손으로 뽑지는 않아요. 도지사랑 시장까지만 뽑고 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그 밑에 원래 서귀포시랑 제주시가 자치시로 있었거든요. 자치시, 지방자치단체니까 자치시로 있었는데 얘들을 자치시에서 행정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주도는 원래 이게 중층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제주도는 그냥 아예 단층 구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단층 구조로. 이제 완전히 말 그대로 탐라국이 되는 거야. 탐라국이 이제 제주도지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설치하고 분합하게 되는 거. 자, 서귀포시, 제주시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치시에서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더 이상 서귀포 시장 선거에 나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서귀포 시장 선거를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서귀포시 의원들을 뽑을 수도 없죠. 자, 그러니까 기본권성을 인정한 결정의 두 번째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나 분합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선거권과 선거에 나갈 권리,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권 보장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사실 거의 한 10년 동안, 10년 넘게 모든 직렬의 헌법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 귀중한 문제를 날려버릴 수가 없어서 출제가 거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권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장되어 왔는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헌법이라는 것은 원래는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두고 그 왕 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뭐 신분들을 둘 건지를 이제 두고 있었는데 이제 시민들이 시민혁명에 성공하면서 이제 각각 나라들에서 시민혁명에 성공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군주가 우리의 기본권을 우리의 세금을,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걸 참지 못하겠다고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그 시민혁명에 성공하면서 이제 헌법에 국민들의 권리가 담기기 시작하죠. 그게 기본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권들이 각각 나라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는 건데요. 자, 영국은 1215년에 마그나카르타라는 대헌장에 이제 먼저 이제 기본권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마그나카르타라는 건 영국 왕이 귀족들의 강요로 작성을 한 건데요. 이제 뭐 워낙 이제 왕이 좀 빈번한 과세와 군역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니까 이제 귀족들의 불만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그나카르타 작성을 이제 강요를 했고요. 결국 영국 왕이 이제 마지못해서 이 마그나카르타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 입헌 정치의 시작이다라고도 평가를 받고요. 그러니까 입헌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의 권리가 담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 내용이 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의 권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문서로서 왕의 권위를 처음으로 제안하게 된 게 마그나카르타였었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영국의 왕이 국민들한테 좀 여러 가지 세금을 좀 거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뭐 에스파냐와 전쟁 뭐 등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필요한데 당시에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결합을 해서 어느 정도 의회를 존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628년에 보시면 이 권리청원에서 인신의 자유 등을 보장하면서 의회 승인이 없는 이제 과세를 금지했고요. 자, 그 다음에 1689년에 명예혁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명예혁명은 뭐냐면 이제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라는 의미에서 무혈혁명,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 영국의 왕이 카톨릭 교회를 부활하려고 하자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이 왕을 추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 무혈혁명을 했다는 의미에서 명예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권리장전에서 국민들의 청원권,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형사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국왕이 의회 동의 없이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 이 영국의 이런 기본권 보장의 특징들은 이미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좀 재확인한 것이거나 절차적 보장에 역점을 둔 것일 뿐이고 좀 천부적인 인권의 불가침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요, 이제 1776년에 버지니아 의회가 먼저 이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라는 걸 채택을 해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 등을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이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모방을 했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에 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지니아 권리장전 이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미국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자, 미국이 이제 1783년 이제 영국과 이제 8년 동안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개 주에 있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미 연방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 1787년 두 번째 줄입니다. 미국 연방 헌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당시에 이제 인권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헌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만 담아뒀었고 인권 조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1791년 수정헌법에서, 그러니까 여기 수정헌법이라는 게 헌법이 수정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헌법의 특징이 뭐냐면, 자, 미국 헌법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 헌법은 증보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요, 뭐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거를 고쳐버리고 새로운 5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미국 헌법은 예를 들면 1787년 만들어진 게 있으면 요거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1791년에 이제 수정헌법 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보해 나가는 형식이 미국 헌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1791년에 수정된 헌법이다라는 의미에서 수정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정헌법에서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그리고 청원권 등등의 10개 조의 인권 조항이 이제 추가가 되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조항들이 다시 증보가 되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경우에는요, 이제 3부회라고 있었는데 이 각 계층을 대표하는 대표자들, 성직자, 귀족, 평민들 이렇게 이제 모임이 3부회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성직자, 귀족, 평민 이렇게 세 집단을 불러 모아놓고, 그러니까 성직자와 귀족이 아닌 사람이 평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 귀족, 평민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표결권을 한 표씩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불리하겠습니까? 평민한테 불리하겠죠. 그래서 평민들이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국민의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게 뭐 최초의 민주적인 의회다 이제 이런 평가도 받고요. 이 국민의회를 구성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왕정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탄압을 하려고 하고 이 결과물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시민혁명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이제 인권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독일 부분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국제적 차원의 인권 보장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특히 이제 이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런 인권 유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제 규범을 창설하자라는 의견에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48년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세계 인권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인권 보장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인권규약이 1966년에 채택이 되는데요. 이 인권규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A규약,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B규약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인권규약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B규약, 결사의 자유 부분은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공무원들은 결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이 노동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규약을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공무원들의 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33조 2항과의 충돌 문제로 결사의 자유 부분은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이제 1세대 인권은요. 1세대 인권은 이제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이제 국민들의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을 하라는 거고 이제 2세대 인권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국가가 그냥 방임하는 국가, 뭐 경찰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국가. 그래서 사회권이 이제 2세대 인권으로 대두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23페이지죠. 유네스코의 3세대 인권론이라는 건 이제 박애 정신에 기초하는 새로운 인권으로서 연대권, 평화권, 그다음 이런 집단적 권리를 이제 3세대 인권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인권은 자유권에서 출발해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2세대 인권 사회권, 이제는 3세대 인권으로서 연대권 내지는 평화권이라는 기본권까지도 제시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권의 성격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에 보시면 우리 헌법상 기본권은 자연권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과 실정권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과 헌법에서 실정법에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법을 실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정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실정권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고요. 자, 주관적 공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주관적이라는 건 개인적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이라는 뜻이고 공권은 공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공적인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공적인 권리. 예를 들어서 국가한테 나의 사생활 보장해, 나의 생명권 지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들인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개인적 공권. 즉 주관적 공권이란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국가에 대하여 자기 뭔가를 해달라는 거고요. 부자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부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런 기본권들은 자, 여러분들 개개인의 권리죠. 주관적 공권의 성격도 있지만요. 이 기본권은 국가의 하나의 질서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갑의 주관적 공권, 기본권이죠. 을도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적 공권, 기본권이죠. 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구나. 민주주의 사회구나. 그러니까 이 기본권이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는요. 그 개인의 입장에서도 기본권을 누릴 수 있지만 이 기본권이 모이다 보면은 그 사회의 질서를 형성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회의 객관적인 지켜야 되는 규범이 되기도 하고 질서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기본권이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국가의 한 질서가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도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병도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나라는 북한과 같이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이 안 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유재산제가 보장이 되는 나라구나. 이런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갑이 직업을 가집니다. 을이 직업을 가져요. 병이 직업을 가집니다. 아, 이 나라는 각자가 직업을 보장을 받는 사회 시장적인 경제 질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건 기본권이 그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권리이지만 한 국가의 질서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여러분들의 권리, 다른 사람들한테 침해하지 말아달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국가의 질서도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본권은 여러분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 기본권이 국가의 질서를 형성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는 거기도 한 거예요. 그런 게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자, 177페이지에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을 볼게요. 자, 이 부분도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헌법관, 이건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이론입니다.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법실증주의 헌법관은 말 그대로 법은 법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법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법실증주의 해석관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국민들이 기본권 중에 뭐랄까 기본권 중에 우리 아까 전에 보면은요 거기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요 인격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220페이지에. 자, 제가 이 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저기요 혹시 국민들이 인격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 법실증주의 학자는요 헌법전을 딱 펼쳐요. 헌법전을 딱 펼쳐가지고 인격권이 없네요. 인격권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법실증주의 해석관입니다. 즉 법실증주의는요 딱 법을 법 그 자체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은 있는 거고 법에 없으면 없는 거다라는 게 법실증주의 해석관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결단주의라는 건 그 헌법을 만든 사람의 결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헌법을 만들었을 거고 그 헌법을 만든 자의 결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결단주의 헌법가는요. 헌법전만 펼쳐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걸 만든 사람의 결단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헌법을 만든 사람의 결단은 뭘까? 고민은 뭘까? 이걸 해석한 다음에 이 사람의 결단에 따라서 헌법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결단주의 해석관이고요. 통합주의 헌법관이라는 건 헌법은 결국 그 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를 영구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헌법이라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격권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이분들은 아니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최근에는 이 인격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격권이라는 건 누릴 수 있어야죠. 라고 얘기하는 게 통합주의 헌법관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법실증주의 헌법관에서 특히 켈젠이라는 분은요. 말 그대로 이제 법만 인정을 하는 거지. 실정법 질서 이외의 법 밖에 있는 자연법적인 질서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본권도 실정법을 떠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권이라는 건 결국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기본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줄 끝에 보시면은요. 기본권은 국가 권력이 그걸 법에 담아둠으로써 인정되는 은혜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옐리네크라는 분은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를 4가지로 분류를 하십니다. 하나는 소극적 지위에서의 자유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만히 냅두라는 거지. 하나는 적극적 지위에서 뭔가 수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능동적 지위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그리고 수동적 지위에서 의무, 이 4가지가 도출된다고 봅니다. 이 옐리네크는요 2번째 하이픈입니다. 이 국가의 권력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인 데 반해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한 법률 안에서의 자유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죠. 다 법실증주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권을 권리라고 보면서도 결국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실정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결단주의는요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권. 그러니까 법실증주의는 법이 있어야 모든 게 도출될 수 있으니까 기본권은 실정권이다. 그러면은 법이 없으면 기본권이 아니라고 보는 건데 결단주의는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이미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본권은 초국가적,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가적 권리로서 법률로 창설되는 게 아니라 국가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이고 국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 공동체가 점점 통합해 나가는 그 과정이 기본권 내지는 헌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이픈, 기본권은 국가적 생활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실질적 통합의 계기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치 체계로도 이해되기 때문에 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기본권은 그러면 이 공동체가 점점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 국가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지켜야 되는 질서이기도 하죠. 객관적 법 질서로서의 성격을 중시하고 그중에 이제 헤세라는 분은 이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중적 성격까지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225페이지 기본권과 제도 보장을 볼게요. 자, 우리 헌법에는 이런 수많은 기본권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제도라는 게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제일 대표적인 제도가 지방자치제도가 있었죠. 아까 대표적인 제도가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봤지만 지방자치제도는요, 꼴랑 조문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제도를 굳이 조문 꼴랑 2개 넣을 거면서 헌법에 넣어둔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제도를 깡그리 없애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나머지는 다 국회가 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제도를 아예 없애고 전부 다 중앙집권화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도에 최소한은 보장을 해주라는 취지에서 헌법에 담아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은 당연히 최대한 많이 보장을 해야 되겠죠. 기본권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을 해야 돼요.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지만 제도 보장은요, 최대한 보장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만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도 있고 제도도 있는데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 제도를 넣어둔 이유는 그 기본권과 달리 그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 즉 그 제도의 최소한만큼은 좀 지켜줘라는 의미에서 담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자들은요, 기본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권은 많이 제한하면 안 돼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많이 제한할 수는 없지만 제도는 최소한만 보장하면 되기 때문에 그 최소한 본질적인 내용만 침해하지 않는다면은 많은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의 차이점이에요. 자, 로마자 1번 보시면은요. 제도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의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 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 법 발전, 법 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 우리 22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제도 보장은 다음 줄 보시면은요.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 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 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를 폐지할 수 없고, 그렇죠? 헌법에 지방자치 제도 두고 있으니까 이거 아예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없애면 안 됩니다. 법률로서 폐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 제도의 내용을 많이 제한할 수는 있지만 뭐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말라는 거지.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마라. 즉, 제도 보장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제도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헌법 총론을 볼 때 좀 많이 배울 겁니다. 헌법 총론에 제도 보장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헌법 총론에서 제도 보장을 많이 배울 거고요. 기억하실 건 뭐야?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데 제도 보장은 최소한만 보장하면 된다.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만 금지하는 거다. 그래서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만 침해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 3번째 시간에 본 것 중에 좀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이 기본권성이 인정된 것과 인정되지 않은 것. 그렇죠. 여기 221페이지에 있는 기본권성이 부정된 판례들인데 이거는 사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서 기본권이 주관적 권리이기도 하지만 객관적 질서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이중적 성격. 그리고 방금 225페이지에서 봤었던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의 차이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좀 어떠셨습니까? 헌법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셨습니까? 아마 오늘 내용들은요, 막 전체적으로 엄청 재미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곧 기본권 강론 들어가면은, 헌법 생각보다 재밌는데, 헌법 생각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데, 이런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파트인 기본권의 주체부터 남은 기본권 총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기본권 총론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기본권 강론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같이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